악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당뇨병 환자. 당뇨병은 국민병이라고 불릴 만큼 흔한 병이 됐는데 현재 추정되는 당뇨 환자는 약 400만 명.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한 50세부터 있었는데 내가 여사를 취급해버렸지. 그래 그때 내가 다 서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게야. 그래 뭐 당뇨병가 이렇게 하고 함부로 먹는 거 다 먹고만 내 마음대로 그때 서러져가지고 이제 그똥을 냈지. 당뇨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게 당뇨 오는 그 순간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눈도 뜨기 싫고 아들이 엄마하고 부르면은 그 대답조차 하기 싫었거든.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여 명.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이렇다 보니 의료계에선 모든 병은 당뇨병에서 시작된다는 속설이 나올 정도다. 방치할 경우 안구 망막증, 다리 궤양 등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오는 무서운 질환 당뇨.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일단 고혈압이 발생할 빈도도 한 2~3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당뇨라는 것 자체가 혈관에 이제 당이 높은 이런 피가 계속 지나기 때문에 결국은 혈관에 나중에 문제를 다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혈관 문제부터 이제 큰 혈관 문제까지 시작을 해서 모든 문제가 진행이 되게 되고 서서히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 당뇨. 과연 그 극복의 길은 없는 것인가?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이 지병으로 당뇨병을 앓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글을 창제할 당시에도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허리띠가 줄줄 흘러내릴 정도였다고 하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하루에 여러 동의 물을 마실 만큼 갈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세종대왕님께서 왜 당뇨병에 걸리셨을까요? 제 잘못은 아니고요. 세종대왕님 54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왕위에는 33년 동안 계셨고요. 당뇨병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오래 계시면서 더 많은 업적을 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나간 역사입니다만 단종과 수양대군의 운명도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인, 30세 이상 성인들 10명 중에 3명이 당뇨 혹은 고위험군에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절반 정도가 본인은 당뇨가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더 위험하고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당뇨병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진짜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당뇨가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미 증상이 진행이 돼서 당뇨병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당뇨병 앞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전윤경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병원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실제로도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 중에서 당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통계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당뇨 환자 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결과는 작년 한 해 당뇨병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27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를 했고요. 네. 2010년 이후로 매년 10만 명에서 15만 명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대로라면 2050년도에는 약 600만 명에 달할 거다. 따라서 당뇨병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0세 이상 성인의 약 8% 정도가 8%. 당뇨로 진단이 되고 있고요. 약 25% 정도는 당뇨 전 단계로 알려져 있어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잠재적인 당뇨병 환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명 중에 3명, 600만 뭐 대단한 숫자인데요. 네.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절반 정도가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돼서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 당뇨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온갖 합병증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미 당뇨가 있은 지 한 5년 정도는 지났을 거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가신 거고 그렇죠. 잠재적인 환자까지 포함한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10명 수치일 중에 3명. 텐데요. 네네. 네. 괜히 이 국민병이라는 병이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30, 40대 당뇨병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주로 50대에서 60대 환자분이 주를 이뤘고요. 지금도 물론 50대에서 60대 환자분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는 30, 40대 환자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10대와 20대 같이 젊은 연령층에서도 네. 당뇨 환자들이 새로 많이 진단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가율을 보여드렸는데 예. 10대랑 20대 증가율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너무 많아요. 28%. 사실 네, 예. 10대가 당뇨병 걸릴 거라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 못 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예, 예.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서 당뇨병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당뇨는 생활습관병이라는 그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쁜 현대 생활에서 식이 조절도 하기 어려우시고 규칙적인 식사도 어렵고 서구화된 식사 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이러한 당뇨병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햄버거라든지 피자 이런 음식, 이런 칼로리가 높고 당질이 높은 음식에 어린 나이부터 자주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희 씨, 네. 1960년도, 1960년도요. 60년대 정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네. 60년대는 4.19, 61년에 5.16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60년대에 당뇨 환자는 몇 % 정도였을까요? 당뇨 환자요. 대충 글쎄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지금보다는 적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이제 8% 정도 된다고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60년대는 2%라고 합니다. 2%요. 예, 그러니까 50년 정도 텀을 두고서 지금 당뇨 환자가 4배 내지 5배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대충 많이 먹기 시작한 게 70년대 정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60년대는 밀가루 음식이 대중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이 처음 나온 게 65년 정도라고 하니까 식생활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먹는 이 식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흔하다고 해서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만큼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뇨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은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게 되고 혈액내를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네. 그 돌아다니던 포도당이 인슐린이라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해서 그것이 세포내로 들어가게 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게 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탄수화물이 과잉으로 섭취한 경우라든지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는 경우 그리고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많지만 정작 포도당이 필요한 세포 안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되고 이러한 경우를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병원에 뭐 입원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포도당 수액 주사 이렇게 맞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혈관 안으로 일부러 포도당을 밀어넣기도 하는데 혈관 안에 포도당이 좀 많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희가 실제로 포도당 주사를 맞는 것 자체가 어떠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혈액 내에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포도당을 주입을 해주더라도 그 포도당을 실제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달달하고 찐득찐득한 피가 혈액 내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고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네. 혈관에 손상을 입히게 되고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들이 거기에 예. 점점 침착이 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예. 되는 어떠한 그런 큰 문제까지 발생을 일으킬 수가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당뇨병 자체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합병증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합병증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이 있는 부위라면 어느 부위든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큰 혈관과 작은 혈관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네. 큰 혈관은 머리로 가는 혈관, 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들 수 있겠고 예. 문제가 생긴 경우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작은 혈관으로는 눈으로 가는 혈관, 콩팥으로 가는 혈관, 말초로 가는 혈관을 들 수 있겠고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든지 예. 신부전증 그리고 심한 경우에 이제 족부 궤양 등이 발생을 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까지 오. 발생을 하는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이 전신에 걸쳐서 이 당뇨병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어떤 합병증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당뇨 망막병증도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 중에 한 가지고요. 예.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눈으로 가는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혈관 내에 있던 혈액이 바깥으로 새어나오게 되게 되고 예. 이렇게 생긴 출혈이 예. 시신경이 있는 형반부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시력이 흐려진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지금 비교를 실명까지도. 해보게 되면 오른쪽에 저 막 이렇게 지도처럼 나와 있는 저게 출혈이 있는 네, 부분인가요? 저게 바로 출혈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는 저렇게 망막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다른 또 합병증이 뭐가 있나요? 다른 흔한 거.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네. 겨울 신부전증을 들 수가 있겠고요. 신부전. 네. 네, 이게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이제 콩팥에 있는 사구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서 본래 혈액을 걸러줘서 나쁜 것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위에 손상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고 예. 이것이 다시 또 콩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투석을 하신다든지 네. 혹은 신장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사진에 보이는 저 사진이 이제 혈액 투석 지금 받고 계시는 네. 사진인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 혈액 투석 받으시는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당뇨 때문에 예, 만성 신부전이 와서 혈액 투석 받고 계시고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발이나 뭐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들도 보면 네, 네. 90% 이상이 거의 다 당뇨발에서 온 거거든요. 아. 정말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교수님도 환자들 많이 보시니까 네. 그런 분들 보시죠. 네, 아무래도 3차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20년 정도 당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등산을 가다가 발에 가시가 네. 가시에 찔리게 되었는데 네. 그 흔히 부분을- 있는 일이죠. 네, 그래서 무심코 그냥 예. 연고만 바르고 그냥 두셨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그쪽에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결과적으로는 뼈까지 염증이 뼈까지? 진행이 예. 되게 되었고 다리로 가는 혈류가 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우. 우리가 항생제 주사로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네네. 결과적으로는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할 수밖에 가시 하나가 없었다. 지금 저런 발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분의 네. 지금 발인 오. 건가요? 네. 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이 이제 20년 동안 관리를 안 하신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혈당 기준치를 좀 알아야지 네. 우리가 당뇨병을 좀 제대로 치료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치가 어떻게 되나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일반적으로 8시간 정도 공복을 하고 나서 네. 병원에 오셔서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공복으로 시행한 혈당은 99 99 이하까지가 정상이고 네. 126부터는 당뇨로 진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 네. 이 사이에 정상도 아니고 당뇨도 아닌 경우는 공복 혈당 장애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식후 2시간째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140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 200 이상인 경우에는 당뇨로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역시 이 사이인 경우에도 뇌당능 장애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희 씨는 그 본인의 키랑 몸무게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혈압도 알고는 계시죠? 혈압도. 혈압이요, 네. 대충 알고 있죠. 계시죠? 네. 그런데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기억 안 혈당에 나시죠?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건강검진 때는 한 번씩 해보는 거니까. 건강검진을 받아도 저희가 그 결과지 받으면 네네. 사실 네. 그 전문가의 소견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만 찾아보지 사실 수치가- 혈당까지는 그렇죠. 네,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관공서나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혈압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팔만 쑥 집어넣으면 그냥 혈압 재주거든요. 그런데 혈당은 우리가 제일 많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당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재볼 기회가 없으니까 당뇨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서 네. 더 무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기 검진을 통해서 합병증 검사라든지 지금 나의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 당뇨 가족력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체중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살찌자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사람 말고 또 이렇게 좀 당뇨를 걱정하거나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당뇨 네. 검사를 전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4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과체중이거나 직계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당뇨의 발생 확률이 약 30%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예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다, 보통 당뇨기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라든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임신 때 그때만 당뇨가 있었다 하더라도 추후에도 검사를 지속해 보셔야 되고요.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하셨을 경우에도 네. 당뇨 검사를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서양인들보다 동양인이 당뇨에 더 잘 걸리고 동양인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이 더 잘 생기더라. 뭘 잘못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도대체 당뇨가 더 잘 생기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서양인의 경우에는 사실 당뇨 발생의 원인 자체가 대부분 비만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예. 인종적인 특성상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예. 사실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췌장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 예. 또 이런 비만 때문에 췌장의 인슐린의 저항성도 증가가 되고 하게 됨으로 해서 당뇨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 특별히 같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군요. 네, 그런 것 같지 타고나게 않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예, 예. 네, 잠재적인 그 위험군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닐 거야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알려드리면 이거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네. 다음, 네. 다뇨, 다갈, 네. 물을 많이 마시고 예. 소변을 많이 보면서도 예. 계속 목에 갈증을 느끼는. 여름이면 다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본래 콩팥에서 소변을 네. 농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 과부하가 걸려서 좋을 건 없을 것 같고요. 보통은 여기서 다음, 다뇨, 다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 보통 조금 더 마신다의 수준이 아니라 네. 네. 하루에 3리터에서 3리터? 6리터까지 굉장히 많은 물을 마시고 예. 밥도 많이 먹는데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세포 내에는 당이 네.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체중은 감소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먹었는데 살이 안 쪄요. 네, 이런 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 한다면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뇨병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들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크게 걱정할 만큼의 것이 아니라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화면으로 만나봤거든요. 화면 보시고 저희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사찰. 이곳의 주지 스님인 예정수 씨는 5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다. 평소 규칙적인 승려 생활과 더불어 등산을 꾸준히 해온 터라 자신이 당뇨병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그. 매일 아침 불공을 들인 후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공복 혈당을 재는 일이다. 이전에 비해서 혈당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떻게? 이합 전에는 146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90.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거 검진 그거에서 당뇨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몸이 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하세요? 그건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몸이 막 산에 다녀도 힘이 막 그렇건 좋았었는데 당뇨 있기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당뇨 있고 나서는 가서 당뇨다고 따했을 때 수치가 높았을 때 그때 제가 몸으로 체험을 한 것이 느낀 것이 당뇨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모르고 나가 참 이러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서 내가 이제 음식 조절 식인대로 이제 하고.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그의 식습관. 그가 당뇨병에 걸린 원인은 의외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을 좋아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았던 그는 편식으로 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전에는 편식을 했죠.
갈아서 먹었었어요. 묵은 김치, 된장국, 콩나물국, 짜게 먹고 젓갈 종류 막 이런 거. 달라진 것은 지금 야채도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골고루 음식을 먹지요. 혈당 관리를 위해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것 또한 빼놓지 않는다는 그.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배가 고픈 것을 못 느끼고 뭐냐면 지친 힘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이거 안 먹으면 지친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힘이 좀. 운동에도 열심인 그는 매일 아침 부지런한 걸음으로 사찰 뒤에 위치한 승악산을 정상까지 오르내린다. 1년에 365일이다. 비 온 날 빼고는 다 올라옵니다. 산행 때마다 그가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다. 바로 토마토다. 토마토는 허기를 달래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도와 산행 중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하나 먹었는데 내한테 닿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속이 편고 몸에가 뭔가 내가 활력소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산에 갈 때는 꼭 토마토를 꼭 챙겨가지고.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 66살의 유정자 씨. 잡곡밥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매일 챙겨 먹는다는데 그녀가 이렇게 야채 위주의 건강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랜 세월 알아온 당뇨병 때문이다. 조기에 당뇨를 관리하지 못해 합병증까지 왔다는 그녀. 첫째, 300피. 우리는 미온을 안 씁니다. 우리 집에는 일절 미온을 안 쓰고 밀가루를 잘 안 먹고 내가 흰밥을 안 먹잖아요. 그게 300피잖아요. 이 당뇨 환자가 별거 없고 평생 내하고 같이 가는 친구라 생각을 하되 아유 남이 좋아하고 맛있다 하는 걸 안 먹으면 돼. 그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사실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당뇨 온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얼마나 되셨나요? 한 28년 됐어요. 당뇨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게 당뇨 오는 그 순간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눈도 뜨기 싫고 아들이 엄마하고 부르면은 그 대답조차 하기 싫었거든. 처음에 당뇨 올 때는 막 물이 뭐 컵으로는 해당이 안 됐어요. 바가지로 떠가지고 막 그 한 바가지를 다 먹었으니까. 이 정도 그냥도 보이고 요 정도도 보이고 요거는 안 보여요. 그때 이미 내가 눈도 망막증이 왔어요. 합병증으로 말초신경염이 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자 벌써 합병증은 와가 있고 다 살았구나 싶더라고. 요새는 그래도 나라에서 이거 소모품을 주니까 고맙구만. 언니 그거는 무슨 약입니까? 이거에 당뇨 인슐린 주사입니다. 요게 인슐린 주사인데 요렇게 해서 끼웁니다. 직접 이래 제조하셔서 요래 직접 내가 바늘로 끼워. 지금 바늘 끼우는 기거든요. 여기 바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맞습니다. 난 하루 한 번씩. 이게 28단위로 가거든요. 처음엔 이게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42단위.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그럼요, 많이 줄었지.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래 가지고 요거를 45도 각도로 였습니다. 이래.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후 철저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그녀. 현재는 그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지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는 혈당은 좀 어떠세요? 혈당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식습관을 고치고
꾸준한 운동 관리를 해온 예정수 씨의 현재 혈당 지수는 지금도 과연 아버님 어떨까? 혈당이 142 정도 나오시고요. 아마 토마토 드신 것 때문에 살짝 올라갔을 수는 있는데 보통 공복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혈당을 한 100에서 120 정도 맞추시면 상위 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뭐 당뇨 체온이 어떤지,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몇 % 정도 되는지 본인이 알고 조절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목표 수치만큼 잘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분만 거기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예정수님은 굉장히 조절이 잘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당 한번 재볼게요. 심각한 합병증이 왔다는 유정자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잘 나왔어요. 딱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도로 조절이 잘 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낮은 게 중요하지만 너무 떨어질 땐 또 저혈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화혈색소도 8,000대를 넘었고 그다음에 쓰고 계시던 인슐린 용량도 굉장히 용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머님이 운동이라든지 식이조절 같은 데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잘 하고 계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식이 조절 잘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하시고 이제 여기서 교육도 당뇨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이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하시고 나니까 필요한 인슐린 용량도 많이 감량이 되었고요. 필요했던 당뇨 약제 종류도 처음엔 여러 가지 약제를 썼지만 이제 적은 약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잘 되고 계신 상태입니다.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될 당뇨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알려주기 위해 개설된 당뇨병 환자 수요 중식회. 어머니, 내가 왠지 당뇨 환자다 이렇게 하면 맨날 밥에 나물만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거는 편견이세요. 당뇨병에 관한 억측과 속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정보도 제공해주는 당뇨 환자 수요 중식회. 당뇨 환자들에게 식습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중식회는 환자들에게 반응이 아주 좋다. 저희가 올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심화 교육 같은 개념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개인 교육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 내가 식생활에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교육하는 시간이고 나의 칼로리에 맞추어서 내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될지를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보시는 동작은 당뇨 환자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작인데 유산소 운동은 아주 중요한 제일 핵심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운동법의 장점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실내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아주 가벼운 강도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부하를 주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지와 하지를 살짝씩 구부렸다 폈다 해주고 무릎을 심하게 구부리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무릎 관절로 가는 부하가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특히 당뇨분들 중에 관절이 나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큰 관절에 무리 없이 운동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증상이 없어 무심코 방치했다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 무서운 병 당뇨. 하지만 꾸준한 식습관 관리와 운동, 당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만 잘 지킨다면 당뇨병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네, 운동법까지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근데 화면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게 첫 번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스님이셨잖아요. 네. 스님이시니까 고기 안 드시고 채식 위주의 식단 드시고 운동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당뇨병이 생기신 건가요? 식단을 딱 보셨을 때 네. 아마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짠 음식을 맞아요. 좋아하셨고요. 실제로 당뇨로 진단되기 시기 전에는 네. 흰 쌀밥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이 아마 당뇨를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네.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먹는 밥이 이렇게 중요한 거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분들 식습관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혹은 정제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 예. 빵, 떡 같은 그런 음식을 좋아하시는 맛있잖아요. 경우가 많아요. 네. 간식도 많이 드시고 네. 그래서 맛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당이 중간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이 당을 조절을 하고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금 TV닥터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좋아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안 좋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고요. 사실은 딱 당뇨 환자에게 이 음식은 좋고 이 음식은 나쁘다라고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영양소가 들어간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할 수 있겠고요. 예. 네. 사실 우리가 이 방금 보셨던 수요 중식회를 진행을 하는 것도 네. 이렇게 음식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고요. 네. 그 열량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네. 그 열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더 음식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네. 저희가 이제 GI 지수, 다른 말로 당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이 조금 피할 거를 권고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하셨던 대로 네. 이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2시간 후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예. 보는 수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높은 음식으로는 네. 이제 떡이라든지 네. 찹쌀, 쌀밥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동이나 아하. 라면도 굉장히 GI 지수가 높은 음식입니다. 어떡해요. 네. 그리고 달지 않은 바게트 같은 빵도 바게트도요? 네, 네.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GI 지수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은 이제 나는 밥 안 먹고 감자랑 고구마로 밥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감자가 1등입니다. GI가 높은 음식에 포함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 네. 고구마가 더 달지만 네. 고구마보다는 감자가 더 빨리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야, 의외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GI가 낮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뭐 아까 예정수님께서 드셨던 토마토 예. 그리고 땅콩 같은 견과류 또 네.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맛없는 양배추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 과일, 예. 바나나라든지 포도, 그다음에 사과, 귤 같은 음식도 생각보다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서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네. 나는 과일을 좀 즐기고 싶다 하는 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GI가 낮은 식품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과, 지금 초록색이 귤.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마음 고운 할머니 같이 생기신 유정자 씨 같은 경우에는 28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수님께서 28년 동안 보셨으면 5살 때부터 보신 거잖아요. 그때 이미 그 유정자 씨는 합병증이 다 와 있으신 상태였나요? 28년 전에 네. 유정자님께서 처음으로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네. 손발이 저리고 네. 힘이 없고 예. 많이 피로하고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고요. 실제로는 다른 가족분의 병환을 돌보느라고 본인의 아. 건강을 챙기지를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이미 갔었을 때는 예. 이미 말초신경병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예. 혈당 같은 경우에도 그때 먹는 약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봤지만 네. 효과가 부족해서 바로 예. 인슐린으로 넘어가셨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네.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평상시에 혈당 관리만 잘해도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이제 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병이 온 걸 알았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 치료, 뭐 먹는 약이 있고 인슐린 정도 생각이 나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크게는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네. 약물요법과 인슐린요법으로 나눠 볼 수 있겠고요. 네. 약물요법은 작용하는 기전이 뭐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 네.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에는 당뇨약 한 알, 두 알, 세 알 내에 어떻게든 인슐린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인슐린을 조기에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함으로 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보충하지 않아도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식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나중에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해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슐린과 먹는 약 두 가지 약물요법을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당뇨나 혈압 있는 분들은 그 병을 평생 친구로 생각해야 된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드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약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평생 드셔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많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예전에 당뇨가 없었는데 네. 아니면은 이거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데 예. 지금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한 알 두 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혈당이 조절 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생활 습관 조절, 네. 식이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시작했던 당뇨 약도 서서히 약제를 줄여서 끊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운동이 실제로 당뇨에 효과가 있나요, 교수님? 네, 운동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혈관 내에 있던 포도당을 근육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혈관 내 포도당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없게 되고 그래서 조금 쉬고 나면 췌장의 기능도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운동을 한다면 뭐 어떤 운동들 하시면 좋을까요? VCR에서 보셨던 예. 그 유산소 운동이 가장 많이 권고가 되고 예.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예.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네. 운동을 권고를 하고 있고 예. 사실 뭐 걷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타기 어떤 거라도 좋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걷기인 것 같습니다. 걷기. 교수님께서 오늘 계속 진행을 하는 동안에 당뇨병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말씀드렸던 적정한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렵죠. 네.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시려고 하면 예. 결국은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할 수밖에 없고 예. 균형 잡힌 식단을 네. 제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 결국은 금연하시고 네. 술 많이 드시지 않으시면서 예.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좋을 때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주제는요. 정말 예. 그 어느 때보다 음식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당뇨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뇨에 좋은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혈당은 내리고 영양은 높여 당뇨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요리 청국장 샐러드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청국장은 꾹 짜서 수분을 제거한 후 잘게 부숴줍니다. 어린잎 채소와 함께 양파는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배즙, 간장, 연겨자, 꿀, 식초를 섞어 만든 드레싱에 청국장과 채소를 넣고 버무려 접시에 담아내면 청국장 샐러드 완성! 오늘 음식 요리 이름이 뭔가요? 네, 청국장 샐러드입니다. 청국장 샐러드. 하하하.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국장을 못 먹습니다. 못 먹는데 오늘 이걸 먹을 수 있다면 정말 맛있게 요리가 된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청국장 같은 경우에 끓이게 되면 이 균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요. 네. 이렇게 죽죠, 많이. 그러니까 청국장 찌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샐러드로 해서 드시게 되면 네. 좋은 균들을 다 섭취를 할 수 있고 또 야채와 같이. 청국장을 못 먹는 제가 먹어봐도 먹을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맛이 있고요. 당뇨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으셨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여러분 혈당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흰 빵,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 혈당 지수가 100 정도 된다고 치면 통밀로 만든 빵은 절반, 한 50 정도가 되죠. 사과는 더 좋습니다. 40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청국장은 얼마일까요? 33입니다. 예, 혈당 지수가 아주 낮은 당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낮추고 맛은 더욱 좋은 샐러드로 변신한 청국장 샐러드.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무섭고 그리고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또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당뇨병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제 흔히 점심 혼자 드시면서 그냥 한 끼 때운다라는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한 끼 때움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식단 아니더라도요. 균형 잡힌 식사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 습관 좀 개선해
실천해서 당뇨병에서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해 부산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전윤경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